자, 당연상인. 상인이 뭐냐?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이라는 거는 제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다. 그게 상행이다. 자, 자기 명의가 뭔지는 방금 봤죠. 그러니까 상행위를 이제 봐야 되죠. 46조 각호의 행위 먼저 보자고요. 46조 각호의 행위는 볼 것도 없어요. 46조를 보면 돼. 46조 보면은 1호부터 22조까지 행위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자기 명의로 또 영업으로 하면은 상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행위법까지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알게 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지는 다 공부해보면 저절로 알아요. 여기에서는 문제되는 게 요 매매의 개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돼. 공부는 요거만 하면 돼요. 자, 매매? 우리 민법 시간에도 배웠고 민법을 안 배워도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매매가 뭔지는 다 아는데요. 왜 상법 시간에 갑자기 매매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게 학설이 대립하고 문제가 되니까 된다고 하는 거야. 요 매매의 학설에 대해서 매매의 개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다 이게 매매다 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요. 매수 또는 매도다 이게 매매다 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요게 다수설이에요. 소수설이고. 매수와 매도가 매매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물건을 사다가 팔아갖고 그 차익을 마진으로 남기는 거 이게 매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수 또는 매도 이게 매매다라고 보는 학설은 반드시 사다가 파는 것만 매매는 아니다. 사기만 해도 매매고 팔기만 해도 매매다. 팔아야 이제 마진이 생기니까 파는 것만 갖고 보면 사다가 팔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매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매매다. 이렇게 봐요.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거는 이 입장에서는 매매가 아니지. 사다가 팔아야만 매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매매에 관한 이 학설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서 파는 게 매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서 차이가 나요. 즉 원시 취득업자가 스스로 생산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매매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자, 그거에 의해서 판례를 봐보면 돼요. 사과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를 재배를 해서 그거를 서울에 있는 위탁 판매인한테 그러니까 과일 도매상한테 파는 거예요. 사과를 재배해서 서울에 있는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고 그 사과를 팔았어. 그런데 그 사과가 썩은 거예요. 상당 부분이 썩었으니 그 위탁 판매인 도매상이라고 그냥 할게요. 판례사는 이 사람이 위탁 매매인인데 그냥 우리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도매상이라고 할게요. 이 도매상이 사과가 썩었으니 갑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물었죠. 민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은 물건 판 사람한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대금 감액을 청구하든 계약을 해지하든 할 수 있잖아. 그걸 한 거야. 자, 근데 얘가 나는 하자담보 책임 해줄 수 없다 그랬어. 그 이유는 뭐였냐면 상법 69조를 근거로 해서 해줄 수 없다 그랬어. 자, 상법 69조 뭐냐? 상법 규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배워야 될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민법 시간에 물건을 팔아갖고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겨줬어요.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었어. 그때 하자 담보 책임 언제까지 물을 수 있어요? 기간. 민법에 따르면 물건에 하자면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수량 부족인 경우에는 1년이에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근데 상법 69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 상인 간의 매매에서
양쪽이 다 상인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자마자 바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돼. 수령하자마자 바로 해야 돼. 그리고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야, 하자가 있다. 받자마자 검사를 해서 하자를 통지를 해줘야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받자마자 하자 검사를 안 했거나 하자 검사를 하더라도 하자를 발견해서 매도인한테 하자가 있다는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하자담보 책임 못 물어. 자, 이게 만약에 민사매매라면 수령한 날로부터 한참 쓰다가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지 1년이에요. 물건에 하자면 6개월, 수량보증금 1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근데 상사매매에서는 안 그래. 받자마자 하자 있는지 검사를 해서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 못 묻는다고. 이걸 주장한 거야, 갑이. 야, 너 받자마자 하자가 있는지 검사를 해서 통지를 해줬어야지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지. 너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 못 물어.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근데 갑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 69조가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69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인 간에 매매해야 된다 그랬지.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상인이어야만 69조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상인인가를 보자고요. 과수원 운영하는 갑과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 도매상 하고 있는 을, 둘 다 상인인가를 보자고. 얘 상인인가요? 얘는 당연히 상인이지. 도매상이라 그랬잖아. 판례 사안에서는 위탁매매인이었어요. 그냥 도매상이라 하는 거야. 얘가 상인인 건 의문이 없어요. 얘가 상인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상인인가를 보려면은 얘가 당연상인에 해당하는지 조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되죠. 상인이 되려면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명의로는 했지. 사과를 판 거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갑이 됐으니 자기 명의로 사과를 판 건 맞아요. 자, 근데 자기가 재배한 사과를 을한테 판 게 매매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매매에 해당하느냐. 요거에 해당하고 요거에도 다 해당해야 이제 상인이 되는 건데, 요거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야. 자, 학설에 따라서 우선 보자고. 판례를 보기 전에 학설에 따라서. 다수설에 따르면 이거 매매예요? 아니죠. 다수설은 물건을 사다가 판 것만 매매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물건은 사다가 판 게 아니라 자기가 재배해서 팔았잖아. 그러니까 다수설에 따르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지. 매매가 아니면 얘는 상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소설에 따르면 매도는 했잖아. 매수는 안 했지만 매도는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상인이 되겠죠. 매매가 되겠지. 그렇게 될 거예요. 판례는 뭐라 그랬냐? 소수설의 입장을 따랐어요. 이것도 영업으로 했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따른 거나 마찬가지죠. 얘 행위도 영업으로 했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따른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판례는 결론에 있어서는 얘가 상인이 아니라고는 했어. 왜냐하면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영업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판례 그 내용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가 자기가 재배한 사과를 파는 행위도 영업으로만 했다면 상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 거죠. 자,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46조 각호, 이거 관련해서 이제 더 공부할 건 없어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영업으로 해야 돼. 46조 각호를 행위를 그냥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상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업으로 해야 돼. 그럼 영업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이. 두 가지 요건으로 하자.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 영리성이 있어야 돼. 영리성. 그리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반복성. 우선 영리성이라는 건 뭐냐?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돈 벌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자, 편의점 주인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편의점 주인, 뭐 새우깡, 뭐 양파깡, 각종 우유, 맥주 다 사다가 팔아요. 매매를 하죠. 매매. 매매를 하는데. 근데 그거 영업을 하고 있나요? 영업을 하고 있죠.
영업을 한다고 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편의점 주인, 영리성을 갖고 매매 행위를 하고 있죠. 물건 사다 파는 거,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편의점 주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 돈 벌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리성이 인정이 된다고. 자, 영리성의 개념,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영리성이다. 그리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어야 돼.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다른 주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거라면 그거는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 판례, 농업협동조합 판례를 예로 들어놨죠.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 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 농민들이죠.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채집해다가 이걸 외부에 팔아요. 외부에 판다고 매매 행위를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이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거를. 응?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이 상인인 거냐?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서 이윤도 얻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로부터 채집한 농산물을 외부에 팔면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 행위를 하면서 이윤도 얻고 있다고. 그러면은 농업협동조합이 상인이냐? 아니라 그랬어, 판례는. 왜냐하면 이윤을 얻고는 있지만 농업협동조합은 이윤을 얻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은 단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야. 농민들이 어디서 파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농사는 잘 지어도. 그러니까 파는 행위, 그거를 농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윤을 얻는 거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다시 요약하면 여기서 영리성이라는 거는 개념은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리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어야 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자, 편의점 주인, 각종 그 식료품 같은 거 주로 이제 식료품이죠. 그걸 사다가 파는 거, 그 매매를 해요. 그리고 이윤 획득의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도 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 자, 우리 같은 경우 이 책 거기 애프터 로스쿨 올라오면 애프터 로스쿨 보시면은 중고책 팝니다. 이게 1월 달에 많이 올라와요. 각종 수험서 팝니다. 시험 본 친구들이 그 올리는 거겠죠. 자, 그거 매매죠. 매매예요. 그거 파는 거 그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야. 뭐 좀 남겨 먹으려고,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 좀 남겨 먹으려고 파는 거잖아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상인이라고 부르나? 그렇지는 않죠. 왜? 계속 반복성이 없잖아. 그건. 편의점 주인은 계속 반복성이 있죠. 매일 출근해갖고 거기서 물건 팔잖아. 이윤 획득의 목적으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영업성이 인정이 된다. 자, 근데 그러니까 영업성이 인정이, 요걸 이제 영업성이라고 불러요. 영업성이 인정이 돼도 예외적으로 상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기업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기업성이 없으면 영업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영업의 목적으로 46조 가학호의 행위를 자기 명의로 하더라도 상인이 되지 않는다고. 기업성이 없으면. 그럼 이 기업성이라는 게 없다는 건 뭐 언제를 말하는 거냐? 46조 단서에 나와요. 46조 단서에. 한번 읽어볼까요? 46조를 보시면 영업을 하는 다음 행위를 상인이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걸 하더라도 상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만 읽어보면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해? 어디에 고용돼갖고 월급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예? 어디에 고용돼서 월급 받는 사람. 아까 우리가 들었던 예에서 그 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야.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 여기서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다는 거는
그 자기가 한 일의 정도에 비례해서 아주 영세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책에 들어오는 예에서 이런 거지. 집에다가 재봉틀 몇 개 갖다 놓고 직원 한 두세 명 데려다가 인형 제조공장에 갖고 인형을 받아와. 인형을 받아와서 눈깔 하나 붙인 인형에다 눈깔 붙인 인형 하나당 뭐 돈 50원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한 경우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인형 공장 사장님하고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인형에 눈깔 하나 붙일 때마다 인형 하나당 눈깔 붙인 인형 하나당 50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인형에 눈깔 붙여주면 내가 거기다 인형 개수 곱하기 50원씩 해갖고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자기 명의로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심적 각호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사심적 각호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는 아마 5호에 해당할 거예요.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도급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일의 완성에 따라서 돈을 받는 그 도급 아니야. 눈깔 붙이는 일 이거 도급이잖아. 응? 도급의 인수라고 그게. 그리고 영리성도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계속 반복성도 있어. 매일 가다가고 받아다가 직원들 시켜갖고 해서 주고 한다고 갖다 주고. 이게 다 인정이 되더라도 걔의 경우에는 상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기업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영세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기업이라고 하면은 상업장부도 있고 뭐 등기도 해야 되고 뭐 지배인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춰야 돼요. 영업소도 있고. 근데 그런 조직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너무 영세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상인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당연상인은 다 보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당연상인.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판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리성의 개념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회사법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자, 당연상인 봤고요. 그다음에 의제상인. 의제상인 보자고요. 의제상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 두 가지가 있어요. 설비상인은 뭐냐? 5조 보시자고요. 5조.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자, 상행위를 하지 않는 상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행위라는 것도 46조 각호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을 하면 당연상인이 되는 거고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면 일정 요건 충족하에 의제상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느냐? 상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 이 46조, 요거는 한정령 열거예요. 근데 사회는 계속 변하죠. 새로운 형태의 장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군들이 계속 나오잖아, 직업들이. 그러니까 상행위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상행위도. 근데 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상법을 개정하면서 그걸 반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법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뭔가 영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 행위면은 상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자니 계속 나오는 행위를 포함하지 못하는 좀 그런 폐단이 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상행위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당연상인이랑 비슷하게 해갖고 돈 벌 목적으로 뭔가 하면 그냥 상법을 적용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5조의 규정을 둔 거예요. 자, 설비상인 개념 보자고요. 설비상인 여기서는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 이런 게 먼저 나오는데 그러한 얘기 먼저 나오죠. 그리고 자기 명의로 한다는 얘기는 없죠. 자기 명의로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설비상인도 당연히 자기 명의로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만 상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명의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저기는 상행위를 한다 그랬는데 상행위는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설비상인의 경우에는 46조
각호의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해. 이외의 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돼요. 요건 법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당연한 거예요. 영업으로는 어디 나와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영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만 상인이 되는 거예요. 즉 의제 상인도 영업성을 갖춰야 될 수 있는 거야. 구조는 비슷하죠 지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지. 46조 각호의 행위 더하기 여기에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요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 상인적 방법. 상인적 설비와 방법. 요게 이제 추가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의지 상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여기 있겠지. 요거 개념 배웠잖아. 그리고 요건 뭐 46조 각호 이외 행위 모든 걸 다 말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공부할 거 없고. 영업으로 이 영업성이 뭐냐? 저거랑 똑같은 거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성으로 하는 거. 요게 뭔가만 알면 돼요. 자,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한다. 상인적 설비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상인과 비슷한 방법으로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편의점 생각을 해보자고요. 편의점. 우선 점포가 있죠. 편의점 머릿속에 띄워봐요. 점포가 있죠. 영업소도 있어요. 그리고 상인이야 당연히 있고. 점포 갖추고 직원들 고용해서 아르바이트생 세워갖고 대신 물건 팔게 하잖아요. 그렇게 직원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 간판 붙여놓죠. 상호도 있어요. 그리고 광고도 하죠. 뭐 편의점은 뭐 그렇게 광고까지 많이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광고도 하죠. 광고도 할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장사하면 그러면은 장부 만들죠. 장부. 물건 팔고 사고 하는데 그 장부 안 받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영업소를 갖추고 직원 고용하고 광고도 하고 장부도 만들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를 상인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라는 거는 상인적 설비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상인적 방법의 하나의 예시야. 예시. 상인적 방법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의제상인을 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학원업이 있어요. 학원업. 자, 학원업이라는 거 우리가 상인에 해당한 학원업을 하고 있는 메가로이어스 상인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상인은 당연상인가 의제상인 둘 중에 하나죠. 당연상인인지 우선 살펴보자고. 당연상인. 메가로이어스 자기 명의로 뭐 하나요? 자기 명의로 뭐 하죠? 자기 명의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잖아요. 수강료도 받고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제공해주고 권리와 의무 귀속 주체가 되잖아.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46조 각호 행위 해당하는지 보면 되지. 46조 각호에 학원업이 있나 보면 되죠. 쭉 보세요. 없어요. 뭐 교육업 뭐 이런 거 없어. 46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당연상인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상인은 안 되는데 우선 영업성은 있는지 따져보자고요. 영업성 요거 두 개 따져보면 돼요. 영리성이 있느냐, 이윤획득의 목적이 있느냐. 이윤획득의 목적 당연히 있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작년에도 메가로이어스 교육 서비스 제공해주고 수강료 받고 하는 거 했어요.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반복성 있어요. 영업성은 갖춰졌어. 근데 46조 각호의 행위가 아닌 거지. 그러면은 당연상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의제상인인지 따져봐야지. 설비상인인지 봐야죠. 자기 명의 아까 인정이 됐고 46조의 행위를 안 하니까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 서비스 제공. 영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봤어요. 아까.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상인적 설비와 방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업소를 갖추고 있어. 영업소 어딘지 보자고. 영업소 어디예요? 여기가 영업소인가? 데스크가 영업소죠. 기본적인 의사결정 그 뒤에 있는 원장님 방이랑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 거기에서 우리 학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것인지 수강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영업소 있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들 있죠. 원장님이 상업 사용인이겠지. 원장님이 상업 사용인? 상업 사용인 일종의 지배인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있죠.
거기 회계부는 직원들 다 안에 있을 거예요. 알바생들도 있고 그런 거 다 있고 메가로이어스라는 상호도 사용하고 있죠. 광고도 엄청 해요. 광고 요즘엔 조금 뜸한데 재작년에 런칭했을 때는 네이버에서 메가로이어스 광고 엄청 나왔어요. 그때 무슨 아무튼 이상한 거에서도 다 나왔어요. 메가로이어스 어울리지 않는 거에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무튼 연예인 그 사진 나와 있는데 클릭해봐도 갑자기 메가로이어스가 다 튀어나오고 막 그랬다고. 광고도 엄청 해. 이게 상인적 설비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학원업을 하고 있는 메가로이어스는 의제상인이지. 의제상인. 메가로이어스는 의제상인인 건 맞는데 그 중에 설비상이니까 민사회사일까요? 그러면 민사회사예요. 방금 설비상인의 얘기로 메가로이어스를 들었지만 그 회사기 때문에 민사회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가로이어스가 회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 상인이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설비상인이 되겠죠. 설비상인의 요건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 갖췄으니까 학원업이라는 거, 설비상인이라는 거. 상인적 방법은 그런 거고요. 자, 전문 직업인의 상인성 이렇게 나오죠. 10페이지 하단에. 자, 변호사, 법무사 이게 상인일까요? 법무사,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변호사를 보자고. 변호사 상인일까요? 여기서 따져보면 되지. 우리 상인인지 따져보는 방법 배웠잖아요. 상인은 당연상인이니까 의제상인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당연상인인지 자, 요 책 뒤에 나오는데 우선 상인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보자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우선 그거부터 보자고요. 의제상인 중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 그랬죠. 당연상인은 요 위에 거고 회사의 경우에 회사가 46조 각호 행위를 하면 이걸 상사회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46조 각호 이외 행위를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회사는 당연상이냐, 그죠? 46조 각호 행위를 하니까. 민사회사는 여기 46조 각호 이외 행위를 하는 상이니까 의제상인이라고. 어떤 자가 상인인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회사인지를 봐야 돼. 회사면 무조건 상인이야. 회사면. 회사 이외에 회사가 아니면 그때 이제부터 당연상인이냐 설비상인이냐를 따져봐야죠. 자연인 상인인 경우에나 아니면 기타 회사가 아닌 법인, 비영리 법인이거나 아니면 공법이거나 얘네들이 상인인지를 따져보려면 이제 당연상인이냐 설비상인이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냐, 두 번째 당연상인이냐, 세 번째 설비상인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보면. 자, 변호사, 법무법인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냥 개인 변호사를 보자고. 개인 변호사 당연히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닐 거야. 당연상인인지 따져봐야지. 자, 변호사 사건 수임해 갖고 선임료 받고 변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거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하는 거야. 요건 인정이 돼. 자, 상행위를 하는가 봐야지.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지 우선 봐야죠. 당연상인인지를 따져야 되니까. 46조 한번 찾아보면 되지. 거기 변호 서비스 있는지, 소송 대리 서비스 있는지 46조 각호의 행위 찾아보면 되지. 없어요. 요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상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비상인인지 따져봐야죠. 설비상인 저요건 충족을 하면 돼요.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46조 각호 이행에 자기 명의는 인정이 됐고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고 있죠. 변호 서비스 제공. 영업으로 하느냐? 우선 계속 반복성은 있죠. 선임료 받고 변호 서비스 제공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 영리성이 있느냐? 어떤 것 같아요? 영리성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당연히 있는 것 같죠. 체감적으로 있는 것 같지. 근데 판례는 없다 그랬어요. 판례는 변호사는 영리성이 없는 직업이다.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한테 고도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송 교수님 이 판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죠. 실제에 맞지 않다. 판례는 변호사가 받는 선임료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산물 내지는 실비 정도를 받는 거라고 해석하는 건데 현실에 맞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거죠.
송 교수님 말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실비? 변호사가 소송 대리하면서 실비 들어가는 거는 법정 왔다 갔다 하는 데 차비. 그 다음에 지금은 전자송이라 종이값도 안 들어요. 옛날에는 종이값 좀 들었어. 준비서면 써서 내면 한 10페이지 써서 내야 되니까 종이값. 근데 그게 한 500만 원 될까요? 택도 없지. 안 되지. 한 몇천 원이면 끝이지. 그게 과연 맞느냐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데 어쨌든 판례는 영리성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제상의는 아니다. 여기서 영리성이 없다 갖고 의제상의는 탈락은 됐어. 그럼 요거는 상인적 설비와 방법은 인정이 될까?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검토를 해보자고요. 변호사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하나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영업소 있나요? 영업소? 변호사 사무실 있잖아요. 영업소는 있게 영업소 비슷한 거 있죠. 그리고 변호사도 직원들 고용하죠. 여직원도 있고 남자 직원들 사무장들도 있고 그렇죠. 직원들도 고용해요. 그리고 당연히 장부 갖고 있죠. 당연히 장부 작성 다 하죠. 저 장부 작성은 변호사법에서도 강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와 상관없이 장부 작성도 하고 광고도 엄청 하죠. 교대역 앞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하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기둥마다가 기둥이 그 네모난 두꺼운 기둥 한 이렇게 돼. 이렇게 두꺼운 기둥이 있는데 사면에 변호사 한 명씩이 다 붙어 있어. 기둥 하나에 변호사가 4명씩 광고가 붙어 있어요. 기둥이 여러 개 있죠? 쫙 붙어 있다고. 광고. 그러니까 상인적 설비와 방법을 하는 듯해요. 그래서 의제상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의심이 되는데 판례는 아까 본 것처럼 영리성이 없다. 그래갖고 의제상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법무사도 마찬가지야. 법무사도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민사회사 이건 뭐 아까 봤고요. 개념. 자, 소상인. 자, 이제 상인.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다 봤어요. 상인. 소상인은 이제 보자고. 소상인. 소상인은 좀 특수한 상인이에요. 얘는 우리가 상인 하면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상인 되기 위한 요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너무나 영세해서 기업성이 없으면은 상인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기업성이 없으면 너무나 영세해서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상인은 요 중간 영역에 있는 상인이다라고 보면 돼요. 상인은 상인이니까 여기 범주 안에 묶이긴 하겠지.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 근데 소상인은 여기와 여기 약간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상인은 뭐냐? 상법 총칙 규정은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라 그랬죠. 근데 소상인은 너무나 영세해서 상법 총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 조직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상인은 상인이지만 상법 총칙상의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상인, 너무 영세해서 적용되지 않는 상인, 그걸 소상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법은 소상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1,000만 원 미만. 그리고 회사가 아니어야 돼요. 그런 상인을 소상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자, 근데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총액. 이거는 회사법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단지 영업 재산의 총액, 현재 가치. 영업 재산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업 재산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 미만인 상인 누가 있을까? 과연 있을까요? 1,000만 원 미만이다. 영업 재산. 자, 우리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조그만 점포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야. 점포인데 아주 조그만 점포. 무슨 TV에서 보면은 무슨 뭐 칼국수 집인데 매장이 두께가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밖에 안 돼 갖고 테이블 요렇게 쭉 놓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앉아 갖고 칼국수 먹는 테이블 한 4-5개 놓고 하는 그런 집 있죠. 무슨 건물 사이에 틈 같은 데다가 그런 조그만 점포 있잖아요. 뭐 시장 골목에. 그런데도 만약에 하려면 거기 임대차 보증금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집도 임대차 보증금 한 2-3천은 될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것도 영업재산의 총액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소상인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소상인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포장마차? 포장마차 정도는 소상인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장마차 하나 꾸리는데 1,000만 원. 멋있게 꾸리면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 포장마차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그만 포장마차, 아니 물론 그거 우동 팔고 닭꼬치 팔고 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 행위를 하는 거니까 자기 명의로 하고 상인은 상인이죠. 근데 걔네들한테 영업소에 관한 규정, 상업 등기에 관한 영업소가 아니라 뭐 지배인에 관한 규정,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 상업 장부에 관한 규정 이런 거를 요구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예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인에게는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지배인, 상호, 상업 장부, 상업 등기 요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상법 총칙의 중요한 규정 거의 다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까 처음에 메가 도시락에서 봤잖아요. 목차도 쭉 봤잖아. 거기서 상인, 상업 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소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양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소에 관한 규정 빼고는 뭐 거의 다 적용이 안 되는 택이죠. 소상인한테는. 자, 소상인. 느낌이 오시라고 제가 포장마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와. 근데 어쨌든 1,000만 원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소상인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어야만 소상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는 소상인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는 지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자본금 1,000만 원 미만 요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합자회사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소상인이 맞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회사가 아닌 자만이 소상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회사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 4가지. 이거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더라고. 잘 요게 자주 나오지. 4가지니까 문제 내기 되게 쉬울 것 같잖아. 다음 중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아닌 것은 그냥 4개 해갖고 하나 이제 다른 뭐 영업소 이런 거 넣어놓으면 영업소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건 뭐 잘 안 나오더라고. 변시에서 그렇게 유치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잘. 그런 거는 지문 하나로 나와야지 한 문제가 이걸로 나온다는 건 너무 유치해.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나오죠. 요거 얘기해요. 요거 먼저 회사인지 보고 당연 상인인지 보고 설비 상인인지 검토를 해봐라. 우리가 몇 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자, 상인 이제 이런 거라고 배웠어요. 상인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상인이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보죠. 갑이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변호사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마트 하나 운영을 해볼래. 그래갖고 마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트 사장님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 자, 요때까지 갑은 학생이었죠? 그래서 마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요 시점. 영업 중. 마트에서 물건 사다 팔고 돈 벌고 잘 벌고 있어. 갑이 여러분들 친구라면 여러분들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한 달에 마트 잘해갖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야, 너희 아직도 공부하냐? 내가 밥 한 번 살게. 와갖고 멋있는 거 사주고 가. 자, 그러면 요때 얘가 상인이 된 거는 분명해요. 요때 상인이 아닌 것도 분명해. 그죠? 그러면 요 중간에 갑은 언제부터 상인이 되느냐? 언제부터 상인이 되느냐? 그걸 이제 따져보자는 거야. 그걸 왜 따져보냐? 상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상인이 되느냐 여부, 이거는 갑에게 상법이 적용되는지 마는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럼 언제 상인이 되느냐? 자, 갑이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변호사 시험 그만두고 그래 결심했어. 나는 지금부터 마트를 해보겠어. 결심을 하는 단계. 이때 상인이 되나요? 아니면 마트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네. 우선 근데 돈이 없어서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야겠다. 돈을 빌려. 돈 빌렸어요. 돈을 갖다가 이제 마트를 하려니까 그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 그 입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트 하면 장사 잘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사장님 찾아가 그 건물 쭉 찾아가갖고 여기서 내가 마트를 좀 하려고 하니 그 상가 건물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해요. 여기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한 다음에 마트를 하려면은 인테리어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포에 대해서.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도 체결해. 그리고 마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과자나 뭐 이렇게 진열해 놓는 진열장 있잖아요. 그리고 진열장 파는 그 공장에 가갖고 진열장 진열장. 자,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다 됐죠. 다 준비를 쫙 인테리어도 하고 그 안에 진열장도 쫙 갖다 놓고 그다음에 새우깡, 감자깡, 각종 콜라, 사이다 딱 비치를 딱 해놓고 이제 개업을 하려고 그 신장 개업 풍선 이렇게 해갖고 신장 개업 이렇게 이것도 한번 했어. 풍선. 그 직원 고용도 다 했죠. 직원 고용 다 했어. 그리고 신장 개업 한 이후로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물건 파는 그래서 수익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자, 어디서부터 상인이에요, 얘는. 어느 행위부터 상법이 적용될까? 어느 행위부터. 결심한데 이건 뭐 상법이 적용되고 말고가 없겠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상법이 적용될까? 상법이 적용되면 적용될까? 은행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빌리는 경우라면 어떨까? 친구는 민간인이에요. 상인이 아니야. 얘가 상인이 됐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거고 상인이 아니라면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거예요. 빌린 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자, 언제 될까? 기본적으로 요때 된다고 봐요. 요때 된다고 봐. 영업을 개시했을 때, 영업을 개시. 그러니까 영업을 개시. 여기서 영업을 개시라고 하면 안 되지. 판매행위 개시. 판매행위 개시. 이걸 했을 때 상인이 되는 건 당연해요. 이건 당연해.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상인이 된다고 봐요. 자, 상인이 언제 되느냐? 우리 책에서 보시면은 영업을 개시했을 때 상인이 된다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라는 거는 영업으로 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개시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전 단계로 끌고 오는 거죠, 더. 그걸 이제 영업을 개시했을 때로 봐요. 그러니까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인이 된다고 본다. 그럼 개업 준비 행위. 그럼 언제부터 개업 준비 행위? 뭘 갖고 개업 준비 행위로 볼 거냐? 뭘 개업 준비 행위로 볼 거냐? 자, 행위의 성질로 봤을 때, 행위로 성질로 봤을 때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의 행위를 개시했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 중에서 여기서 요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보자고요. 자,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행위. 이거는 얘가 여기서 내가 뭔가 상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려고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건물주, 행위의 상대방인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건물주가 쟤 이 상가 건물이니 쟤 저기서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 행위라는 거는 그 성질만 갖고 봤을 때 상대방인 건물주가 행위자가 뭔가 영업을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열장 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정집에서
그 과자를 지령해 놓는 이 진열장 이런 거 사는 경우 토니안밖에 없어. 토니안은 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자를 진열해 놓는 진열자는 사는 행위. 그 행위만 하면 그 행위의 성질날만 봐서도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편의점을 하겠구나라는 영업 의사를, 마트를 하겠다는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요.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때 된다는 거야. 요때 된다는 거예요. 돈 빌리는 행위는 어떨까? 영업자금 차입행위. 영업자금 차입행위.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개업준비행위라고 볼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 빌려줘 하는데 그 돈을 갖고 영업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건지 돈 빌리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는 상대방의 영업 의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빌리는 행위는 개업 준비 행위로 기본적으로는 봐주지 않아. 자, 이것도 중요한 테마예요. 자연인 상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 일반적인 기준. 영업의 목적 자체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 행위죠. 그래서 13페이지에 거기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있죠. 즉 기업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죠. 좀 오타가 났네요. 기업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예요. 요때 이제 되는 거다. 그 밑에 그 약간 진한 글씨로 판례 하나 나오죠. 그 판례 한번 잘 봐두세요.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작년 시험에도 사실 요 판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1회에 이거를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왔죠. 작년에. 그 판례는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사례형에서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택형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잘 봐두세요. 자,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봤어요. 그 다음에 테마 뭐가 나오죠? 개업을 위한 영업자금 차입행위. 이게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나오죠. 자, 우리 방금 전에 봤어요.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 그 행위가 개업준비 행위냐 방금 봤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아니야. 행위의 성질만 갖고 봐서는 돈 빌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지가 않아.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카지노 가서 쓰려고 돈을 빌려달라는 건지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행위의 성질만 갖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업준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개업준비 행위가 된다고 본 학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업준비 행위가 된다. 언제 그러냐? 돈 빌리는 돈 값이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영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야. 영업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영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지.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돈 빌려주는 놈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알았어. 그러니까 행위자의 갑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 을한테 돈을 빌리는 상황이지 지금. 근데 갑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지금 변호사 시험 공부하다가 이거 때려치고 마트 하나 운영해 보려고 그러거든. 내가 지금 좀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너 나 돈 좀 빌려줘라. 영업자금으로 좀 쓰게. 이렇게 설명 등을 통해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상대방인 을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건 개업준비 행위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요 행위를 할 당시부터 갑은 상인이 되는 거고 요 영업자금 차입 행위에 바로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건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였어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상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상인이 아니었어요. 얘가 상인이라면 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거고 얘가 상인이 아니라면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됐을 텐데 판례가 요거는 설명을 해줘갖고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상인 자격을 취득을 했다. 그래서 여기 5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회사의 개업을 준비하기 위한 영업자금 차입행위. 자, 영업자금 차입행위. 여기서 돈을 빌렸는데, 자, 요거 경우는 좀 달라. 자, 갑이 A 회사를 설립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어요. 을로부터 돈을 빌렸어. 을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자기가 상인이 돼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린 게 아니라 A 회사를 설립해서 A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 경우에 이 돈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느냐? 이게 이 문제가 됐어요. 얘는 물론 상인이 아니었어요. 얘가 상인이 된다면, 이 돈 빌리는 행위에 의해서 상인이 된다면 이건 상법이 적용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상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런데 판례는 이 경우에는 갑은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 설사 얘가 설명을 해줘갖고 요 자금이 A 회사를 설립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용될 사업 자금으로 사용될 거라는 거, 그거를 의리 알았다 하더라도 얘는 상인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얘가 돈 빌리는 당시부터, 즉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당시부터 상인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한 이후에도 갑이 상인이 될 수 있어야 돼. 응? 갑은 원래 요때 상인이 되는 건데 상인이 되는 시기를 좀 앞당긴 거라고. 예? 근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한 이후에도 갑이 상인이 될 수 없다면 그걸 위한 준비 행위를 한 단계에서 갑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갑이 돈 빌릴 때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 회사를 설립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 상인은 누가 되는 거야? A 회사가 되는 거예요. 갑은 상인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도 갑은 상인이 되지 않아. 설사 갑이 A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자기 명의 배웠죠? 상인이 되는 거는 자기 명의로 상인을 하는 자가 상인이 된다 그랬어. 근데 자기 명의하고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자기 계산이 있었고 영업의 담당자가 있었죠. 영업의 담당자, 이 중에 얘의 하나가 대표이사예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영업을 담당하지만 대표이사가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은 회사에 되기 때문에 상인은 회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갑이 A 회사를 설립해서 A 회사의 대표이사가 돼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A 회사에 귀속하고 따라서 A 회사가 상인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 단계에 있을 때 갑이 갑은 상인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자금 차입 행위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 판례도 간혹 나오는 판례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자꾸 시계를 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할게요.